구성주의 교수이론.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개념, 원리 등을 기억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실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인지적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뉘는데요. 인지적 구성주의의 대표학자가 삐아제이고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학자가 비고츠키입니다.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의 개별적인 인지적 작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즉, 현존하는 지식의 도식과 조작은 서로 관련된 지식의 동화와 조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구성하는데 개인의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지식과 기술은 현재 도식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아 획득되는데 이는 점점 내면화되며 학습자는 자기 조절력과 독립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라고 하면 사회적 구성주의를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자관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고 교사관은 알려주기보다는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성주의 학습관은 학습자의 주관적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시하고 실제 상황적 맥락을 강조하며 인지적 불균형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실 맥락의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동학습이 강조됩니다. 조나센의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 조나센은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를 문제, 프로젝트, 관련 사례, 정보자원, 인지도구, 대화 협력 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 등 6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프로젝트. 학습자들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역 내용을 학습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맥락적인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문제 상황 및 맥락, 문제의 제시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작동 공간 등을 갖추도록 설계자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구성주의에서는 개념과 원리의 직접적인 암기 또는 이해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지식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의미 있는 학습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제시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융통성을 높이는 등 학습 과정을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정보자원.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들은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식 구조를 정교화해 나갑니다. 인지도구.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인지적 도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각화 도구, 수행 지원 도구, 정보 수집 도구 등이 유용한 인지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화, 협력 도구. 구성주의 학습 환경은 학습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학습 커뮤니티를 포함합니다. 학습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동료 학습자나 교수자로부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적 지원.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학습의 환경적 맥락적 요소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맥락 속에서 내재된 실제적 문제의 제시, 그리고 학습 커뮤니티 등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학습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중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정교화하는 방안에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는데요. 모델링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고 코칭은 학습자의 수행을 모니터하고 성찰을 야기하며 잘못된 정신적 모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학습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암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성주의 교수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구성주의 교수 이론으로서 유사한 것들이 많지만 각 이론별 특징적인 것들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은 초보자가 실제 장면에서 전문가의 과제 수행을 직접 관찰, 모방하여 지식과 기능을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는 다른 구성주의 교수 이론과 달리 절차를 제시하는데요. 절차의 단계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절차를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그 흐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시연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코칭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수행을 하며 전문가가 조언을 해줍니다. 3단계 스캐폴딩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다가 점차 3단계가 끝나갈수록 그 도움을 줄여줍니다. 이를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명료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기능을 실행하여 습득한 지식, 기능,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5단계 반성적 사고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전문가와 비교하여 반성적으로 검토합니다. 6번째 탐구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능, 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합니다.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실제의 문제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키며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인지적 융통성 이론에서는 비구조화된 문제는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중심학습 PBL은 강의법보다는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실제적인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문제중심학습의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결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마구잡이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색 및 재탐구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후 탐색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고안하는데 이때에는 협동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및 평가를 합니다. 정황교수 이론 Anchored Instruction이란 비활성 지식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활성 지식이란 그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된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외우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식을 말합니다. 앵커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닻을 내리고 정박하다 라는 뜻인데요.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식, 개념,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정보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황교수 이론 Anchored Instruction이란 앵커를 활용한 수업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기존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착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A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당근을 예로 들며 설명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황교수 이론은 구성주의 학습 모형 중 가장 그 의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복잡하고 통제 불가능함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보적 교수는 독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고안된 교수법으로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대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화는 교재에 주어진 글에 대해 예측하기, 명료하기, 질문 만들기, 요약하기와 같은 4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측하기는 말 그대로 주어진 글을 읽고 말하는 이가 다음에 무엇을 논의하고자 하는지 예측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명료화하기는 학생들이 내용의 이해를 못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주어진 어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새롭고 어려운 개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게 하거나 어휘의 정확한 뜻을 사전이나 질문을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만들기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질문을 만들려면 우선 질문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기는 학생들이 이해한 그대로를 자신들의 용어를 써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자원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학습 자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입니다.
즉 주어진 교수 자료를 직접 조작하거나 편집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 기반 학습의 교수 학습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6 정보 리터러시 모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정의 단계에서는 해야 할 과제의 요점을 파악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정보 탐색 전략 단계에서는 사용 가능한 정보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소재 파악과 접근 단계에서는 정보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찾습니다. 네 번째,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찾아낸 정보를 읽고, 보고, 듣고 적합한 정보를 가려냅니다. 다섯 번째, 통합 정리 단계에서는 가려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목표란 교수 학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인 학습 성과를 말합니다. 행동적 수업 목표의 진술이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수업 목표를 진술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무엇을 안다, 이해한다와 같은 단어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시를 암송할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필요성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간 낭비를 줄어들게 하고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고 수업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주며 수업 방향을 제시하고 수업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 기준을 제공해주며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행동적 수업 목표 진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사의 행동이 아닌 학생의 행동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학습의 결과, 즉 도착점 행동을 관찰 가능한 행위 동사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에는 하나의 학습 결과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타일러는 행동적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수업 목표 진술은 학생의 행동으로 진술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행동만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함께 진술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기대되는 행동을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원인을 행동으로 열거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메이건은 행동적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학습자의 도착점 행동, 그 도착점이 일어나는 상황 및 조건, 그 도착점 행동이 어느 정도로 숙련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준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행동과 내용 두 가지가 포함되면 된다고 하였던 타일러에 비해 행동, 조건, 준거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으로 100m 트랙을, 기준으로 17초 이내에, 도착점 행동으로 달릴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간의 목표 진술은 메이거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는데요. 그는 상황, 도구, 행동, 대상, 학습 능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에 해당하는 긴 문장을 제시했을 때 도구인 전자타자기를 이용하여 행동, 타자함으로써 대상인 한 카피의 복사를 학습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론런드는 수업 목표를 두 단계의 과정에 따라 진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수업 목표를 진술하고 두 번째는 특수 학급 과제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일반 목표와 세부적인 수업 목표로 나누어 두 단계로 진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목표로 학습자는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특수 목표로 1-1 학습자는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 1-2 학습자는 개혁운동의 원인을 설명한 글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3 학습자는 자신의 말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와 같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론란드는 일반 목표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가 아닌 이해할 수 있다 와 같은 단어를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간에 대해 살펴볼 때 학습 과제 분석이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학습 과제 분석이란 학습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인지 전략 등을 위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과제를 분석하면 그 단원에서 가르칠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 명백히 할 수 있으며 학습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선수를 밝혀줍니다. 또한 형성평가의 기준이 되고 학습 요소의 누락이나 중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학습 과제 분석의 유형에는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이 있습니다. 위계 분석은 과제의 유형이 지적 기능이거나 운동 기능일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인데요. 하위 기능은 상위 기능에 대한 선수가 됩니다. 군집 분석은 언어 정보의 학습 과제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언어 정보는 위계 정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묶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합 분석은 위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적절히 섞은 것인데요. 주로 태도 학습을 분석할 때 쓴다고 합니다. 태도 학습은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지적 기능, 운동 기능, 언어 정보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